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생리학 함께 공부할 최수진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저랑 생리학 함께 공부하실 건데요. 먼저 생리학, 어려운 과목이죠. 그래서 생리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건 계열 학생이라면 기본으로 기초로 항상 배우는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리학은 우리 인체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뭐 호르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들, 그리고 생소한 그런 단어들, 그리고 여기 같은 그 기능, 같은 장소를 지칭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로 그렇게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사실은 좀 많이 헷갈리는 그런 과목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포기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치만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같이 공부하면서 너무 자세하게 깊게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 우리가 신체에 있는 이 장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리학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사실 그렇게 많이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막 이렇게 섞어서 그러니까 꼬여서 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없고요. A는 B다. 딱 이렇게 단답형 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공부를 하면 충분히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할 그 내용은 챕터 1의 세포입니다. 세포. 자, 세포가 뭔가요? 자, 살아있는 생명체의 기능적 기본 단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생명체에는 다 세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세포를 먼저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 세포를 기본적으로 해서 그 다음에 배우게 될 뭐 심장이라던가 배, 뭐 근육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다 기본이 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포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세포의 구조와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 보이시죠? 네, 보시면은 세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지질 이중막으로 되어 있고 삼층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이 약 20에서 40%, 단백질이 60에서 70%, 탄수화물이 1에서 5%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구멍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기능을 보시면은 자, 기억 보실게요. 세포 내외의 물질 이동 통로로서 항상성 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세포막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 기억부터 미음까지의 그 기능을 여기 써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물질 이동 통로로서의 그 기능을 한다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은에 보면 세포 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해 소기관을 보호하고요. 디귿에 보면 세포 외액과 내액을 구분하게 되고 리을에 인접한 세포가 동일 개체의 세포라는 것을 인지하고 미음에 세포막 내의 효소를 통한 화학적 반응을 촉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그림을 보시면 이게 바로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이고요. 세포막은 아까 지질 이중막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조금만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요.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바로 지질입니다. 그래서 지질 하나, 지질 둘 이렇게 해서 지질 이중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상한 게 있어요.
옆에 보면 3층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데 3층 구조는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지질 이중막은 이렇게 돼서 이중막이 되겠고요. 3층 구조는 자, 여기 보면 이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이 친수성 부분이고요. 이렇게 그 짝대기로 그은 부분이 소수성이라고 하는데요. 3층 구조는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자, 친수성 부위 하나, 소수성 부위 하나, 다시 친수성 부위 하나. 그래서 1, 2, 3 이렇게 해서 3층 구조다라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가끔 이제 학생분들이 아, 이중막은 뭐고 3층 구조는 또 뭐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기능은 물질 이동 통로로서 항상 그 항상성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그 가로 2번을 보시면요. 세포질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세포질 이제 들어가는데요. 자, 첫 번째 핵이 있습니다. 자, 핵은 이중막으로 이루어진 세포의 중추이며 자, 가장 중요한 게 핵이 DNA로 유전 정보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 내에 핵 소체가 존재해서 RNA 합성 및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은 말만 들어도 중요할 것 같지 않나요? 그쵸? 핵은 DNA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은 그렇게 되겠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자, 사립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미토콘드리아는 자, 이중막으로 되어 있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 미토콘드리아는 ATP를 생산합니다. 자, ATP 많이 잘 아시죠? 뭔지. 그래서 ATP라는 거는 이제 에너지 대사에 그 관여하는 물질로서 이제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ATP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가장 중요한 ATP를 생산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리보솜 보겠습니다. 자, 리보솜, 리소솜. 아, 너무 헷갈려요. 자, 그렇지만 잘 외워야 되겠죠? 리보솜입니다. 자, 리보솜 하는 일이 단백질 합성 장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합성 장소는 바로 리보솜입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RNA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포체가 있는데요. 뭐 소포체는 조면 소포체, 활면 소포체 뭐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조면 소포체에 리보솜이 부착되어 있어 소포체 내강이나 골지체로 가는 단백질 합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보솜 항상 옆에 같이 있고 그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면 소포체에 당질 대사 지방산 합성 및 불포화 콜레스테롤 합성 해독 작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골지체가 있습니다. 골지체. 여기 무슨 채 너무 많죠. 네, 이번엔 골지체입니다. 자, 골지체 뭐 하는 기능이 뭐냐 보면 고분자 물질 당 단백질의 합성 및 분리 과립 제조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골지체 중요하죠. 그래서 당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이 골지체입니다. 자, 아까 리보솜은 그냥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런 장소고요.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골지체입니다. 골지체는 당 단백질의 합성 장소입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6번 보면 리소솜이 있습니다. 리소솜은 가수분해 효소를 함유하여 세포 내 소화 및 이물질을 처리하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7번에 보면 과산화소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핵. 아까 어디 있었죠? 자, 핵의 가장 중요한 역할 뭔가요? 아까 DNA. 자, 핵은 무조건 DNA.
라고 유전 정보 DNA를 함유하고 있다라고 꼭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토콘드리아. 자, 아까 사립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의 중요한 역할 뭔가요? ATP에 관여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ATP. 자, 그리고 다음에 리보솜입니다. 리보솜 어디 있나요? 자, 여기 있네요. 리보솜. 자, 리보솜 또 중요한 키워드 단백질. 자, 리보솜 단백질 합성입니다. 자, 조금 뭐 편법을 말씀드리자면 리소솜하고 사실 조금 헷갈리시지 않나요? 저는 좀 많이 헷갈리는데, 그래서 리보솜의 이 비읍, 가운데 비읍, 단백질의 가운데 비읍 약간 이렇게 맞추는 편인데, 물론 이제 학생분들은 더 많이 똑똑하시니까 잘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리보솜 단백질. 자, 이렇게 그 합성 장소로 이루어진다고 외워두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골지체. 자, 골지체가 어디 있나요? 저 위에 있네요. 자, 골지체는 아까 당단백질 합성 이렇게 해서, 자, 요것은 꼭 이런 식으로라도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더 보기 쉽게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아까 세포 소기관, 세포막, 핵,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조면 소포체, 활면 소포체, 골지체, 리소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아까 세포막. 자, 처음에 세포막. 네. 그래서 물질의 이동 통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물질의 이동 통로고, 자, 두 번째 핵. 핵은 DNA. 핵은 무조건 DNA다 라고 외우시면 되겠고요. 미토콘드리아, ATP 생산. 그래서 ATP에 관여하고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ATP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보솜, 단백질. 네, 리보솜은 단백질이다 라고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골지체. 자, 골지체는 당단백질이다. 그래서 꼭 연관 지어서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 큰 2번에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가로 1번. 수동적 이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적 이동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좀 보시면은 그냥 확산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삼투가 있고 여과 이렇게 해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적 이동이 무엇인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적 이동 이게 무엇이냐? 에너지의 공급 없이 자연 법칙에 따른 물질 운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배우시는 내용은 나중에 계속 생리학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확실하게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너지의 공급 없이 이동하는 물질을 운반하는 게 바로 수동적 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TP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수동 이동에 단순 확산이 있는데요. 자, 단순 확산이라는 것은 교재에 보시면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운반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보시면 단순 확산 어떻게 됐나요? 자, 뭔가 물질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고농도, 여기는 저농도. 자연스럽게 이 물질들이 저농도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단순 확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대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다 보니까 어때요? 에너지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ATP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보면 확산은 확산인데 촉진, 확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촉진, 확산은 무엇이냐? 보시면 그 회색 네모 박스가 있습니다. 보시면 용질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운반체를 이용해 용질을 운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동 속도가 빠르나 포화 현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똑같아요. 단순 확산하고 자, 용질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낮은 곳으로 쭉 이동하는데요. 단순 확산하고 조금 다르게 가운데 뭔가 있죠? 이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 그 책에 보시면은 운반체를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운반체. 그래서 여기서는 운반체가 바로 단백질. 그래서 이 단백질이 통로를 제공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동 확산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스피드가 낮게 그 이동을 시켜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단백질 사용하니까 혹시 에너지 쓰나요? 아닙니다. 수동적 이동은 ATP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반체를 이용하더라도 절대로 그 ATP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삼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투. 우리 굉장히 많이 들었죠. 자, 이제 그 생물 시간,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학부 때도 아마 굉장히 많이 들으셔서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용매와 용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보시면 용매는 통과시키나 용질을 통과시키지 않는 반투막이 있을 때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용매, 용질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 용매, 용질 할 때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뭔가요? 설탕물입니다. 자, 여기 컵이 있어요. 물이 담아져 있고요. 여기다가 설탕을 넣습니다. 그러면 설탕이 막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용매는 뭐가 될까요? 그리고 용질은 뭐가 될까요? 자, 용매는 물이 용매가 되겠죠. 그리고 설탕이 용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매는 무엇인지 용질이 무엇인지 지금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삼투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드린다면 용매는 통과시키나 용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이만한 수조가 있고요. 가운데 반투막으로 교재에 있는 것처럼 반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저농도, 이쪽은 고농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농도가 다른데 우리 몸은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도를 일정하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농도에서 이제 고농도로 뭐가 움직인다고 그랬죠? 아까 용매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물들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원래 똑같은 수위에 있었던 저농도와 고농도가 반투막을 통과를 하는데 용매가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농도를 두 개 다 같게 만드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용매가 통과를 하면서 물 수위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용매가 고농도 쪽으로 가면서 물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농도를 맞추게 되는 것이 바로 삼투입니다. 그래서 삼투 보시면 등장액이 있고 저장액이 있고 고장액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등장액은 자 300ml 오스몰 같은 용액, 똑같은 용액 두 개가 있을 때
그렇게 일컫는 말이 바로 등장액입니다. 그럼 등장액 하면 우리 몸과 같은 등장액은 뭐가 있을까요? 그쵸? 그런 게 있죠? 뭘까요? (0.9% NaCl). 우리 몸의 등장액과 똑같은 게 바로 0.9% NaCl. 다른 말로 생리식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등장액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저장액은 300보다 낮은 농도를 저장액이라고 합니다. 자, 뜬금없이 옆에 보면 용혈현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용혈현상이 뭐냐 보면 적혈구를 이 저장액에다가 넣었을 때 이 적혈구가 파괴돼서 헤모글로빈이 밖으로 이렇게 돌출되는, 밖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현상을 용혈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장액에다가 적혈구를 넣었을 때 이렇게 헤모글로빈이 나가는 것을 용혈현상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디귿에 보면 고장액 있습니다. 고장액은 당연히 300보다 높은 농도겠죠. 그래서 등장액, 저장액, 고장액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제 한번 내볼까요? 이제 아마 이제 다들 잘 푸시겠지만 혹시 한 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예를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투질 농도가 300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고장액이라고 얘기하죠. 그 고장액 속에다가 세포를 담근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장액에다가 세포를 담근다. 그러면 세포가 쭈글쭈글쭈글쭈글해집니다. 왜냐하면 세포 내에 물 분자가 밖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쭈글쭈글해질 거고요. 자, 반대로 삼투질 농도가 300 이하인 저장액에다가 세포를 넣으면 다시 물 분자가 안으로 들어와서 세포가 예전처럼 부풀어 오르는 그런 현상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아까 확산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했지만 삼투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한다. 약간 조금 반대지만 그래도 그 의미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삼투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용매가 움직인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동그라미 네 번째 여과 있습니다. 여과도 사실 그렇게 뭐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압력의 차이에 의해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운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과도 마찬가지로 압력에 의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운반하는 것이 여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로 두 번째 능동적 이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는 우리가 수동적 이동. 수동적 이동은 ATP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능동적 이동은 뭐냐? 그럼 이건 반대겠죠. ATP를 사용하는 걸 능동적 이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항상 우리는 뭐 확산이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를 역행해서 물질을 이동시키는 그런 방향을 능동적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ATP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적 이동은 뭔가를 역행해서 물질을 이동을 시키는 거고 항상 ATP가 꼭 필요하다. 그게 바로 능동적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가로 세 번째 흡수작용 보실게요. 흡수작용 보면 자,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음세포 작용이 있습니다. 자, 음세포 작용 이게 무엇이냐 보시면 자, 음세포 작용 무엇이냐 보면 액체 상태로 녹아있는 수용성 물질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로 녹아있는 수용성 물질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용.
액체를. 자, 식세포 작용. 그 밑에 있는 것을 보실 건데요. 보면 미생물이나 세포 조각 같이 크기가 큰 고형 물질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용. 그래서 음세포 작용은 액체 상태로 녹아있는 그런 물질이고요. 자, 식세포 작용은 세포, 미생물 이런 식으로 뭔가 고형 물질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이제 에너지가 이제 필요합니다. 보면은 자, 이게 조금 이 위에 게 바로 흡수 작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뭔가가 이제 동그라미들이 막 있죠. 이것들이 뭐 액체 상태로 녹아있는 물질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고형 물질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것들을 점점 끌어당겨서 이 안으로 이렇게 쫙 흡수하는 것을 흡수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에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 있냐면요. 그 백혈구 같은 것이 세균 에 대해서 이제 우리 몸의 그 방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라던가 세균은 이렇게 내 몸 안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죽이는 그런 것들을 바로 식세포 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그 예를 들자면 백혈구들이 이 흡수 작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가로 네 번째 보면 배출 작용. 자, 이거 보면은 배출 작용 어떻게 되는지 뭔가 딱 감이 오시죠? 네, 보면은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흡수 작용의 반대로 세포막 운동에 의해 세포 안의 물질을 세포 밖으로 방출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흡수 작용과 마찬가지로 ATP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 자, 보면은 자, 반대로 이 안에 있던 것들을 서서히 갖고 나가면서 세포막을 열면서 밖으로 다 내보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배출 작용이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포막을 통해서 하는 물질 이동을 총 4가지를 지금 배웠습니다. 자, 수동적 이동, 능동적 이동, 흡수작용, 배출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이 생리학을 계속 공부할 때 이 단어들이 사실 계속 나옵니다. 이 단어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확실하게 알아두셔야만 나중에 공부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은 다 끝났고요. 그 밑에 회색의 네모 박스를 좀 보실게요. 자, 보시면은 자, 체액 이렇게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액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체액 하면 이게 뭔가요? 자, 우리 몸은 수분이 몇 프로가 있나요? 약 60에서 70% 정도가 되겠죠. 이걸 바로 체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 체액이 약 60%가 있다 하면 그 중에 세포 내액이 40%, 세포 외액이 20% 이렇게 되겠고요. 자, 세포 내액은 이제 세포 내에 존재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모든 그 생화학 반응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세포 내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 내액은 약 40% 정도 있고요. 세포 외액이 있는데요. 이것도 약 20%가 있는데 세포 외액은 혈액과 세포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에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체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세포 외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포 외액 안에는 세포 간질액이 15%가 들어있고 혈장이 5%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론에 대해서 잠깐 보시자면 자, 여기 글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총 체액이 약 체중의 60에서 70% 정도 되겠고요. 세포 내액은 약 40에서 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단백질이나 포타슘,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세포 내에 많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 외액은 체중의 약 한 20%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나트륨, 칼슘, 클로라이드 뭐 이런 것들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포 외액은 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포 간질액은 조직과 세포 간격을 채우는 액으로 체중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조직과 세포를 채우는 액입니다. 조직과 세포를 가운데 이렇게 얘네들을 빈 공간에 막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질액이라는 곳 안에서 이렇게 얘네들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간질액은 약 15%, 그다음에 혈장이 있습니다. 혈장은 이제 약 5% 정도 있는데요. 이제 뭐 여기에 보면은 뭐 알부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저도 긴장하고 여러분들도 긴장하고 좀 어떠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세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오늘 세포 꼭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세포질 안에, 세포 구조 안에 핵, 미토콘드리아 등 아까 제가 한번 쭉 그 표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꼭 잊지 말고 한 번 더 숙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데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수동적 이동, 능동적 이동, 흡수작용, 배출작용 한 번씩 더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